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이거? 오늘은 빨리 진행하고 좀 쉬러 가는 걸로 하시죠. 목차는 뭐 매일 똑같고 하이드 스프레드 이제 600bp 돌파하다가 딱 그 직전쯤에 와서 다시 내려오면서 지금은 550bp 기록하고 있고요. 이쪽에는 유가인데 유가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100불에서 계속 그냥 유지되는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이 그냥 딱 만나는 지점이 요즘 100불 정도이고 그때 120불에서 인버스 얘기 말씀드렸던 거는 130불, 넘어도 130불이고, 하단으로 잡았던 게 100불인데, 그냥 100불 단에서 계속 놀 것으로 보여요. 뭐 공급이 딱히 늘어나는 것도 없고, 수요가 뭐 줄거나 늘거나 할 것도 없고, 원래 중국 쪽에서 이번에 뭐 다시 코로나 확산되는 것만 아니었으면 수요가 좀 늘면서 뭔가 상방 압력이 있긴 했을 텐데, 오히려 둔화되고 뭐 또다시 막 봉쇄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은 좀 많이 빠진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불대에서 놀고 있는데 별일이 없다면 그냥 100불대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러셀리스트는 이게 한 달짜리로 들고 온 건데 코스닥이랑 되게 비슷해요, 모양이. 코스닥도 보면 쌍바닥 그림 그리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게 더 뭐야 이 저점이 낮으면서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에요. 단지 여기서 이제 상단 이전 고점 해가지고 뚫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한 지점이고 코스닥도 이따 뭐 차트 보여드릴 텐데 코스닥도 보면 사실상 한 달 정도로 보고 차트 확인해 보면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지속되는지 혹은 뭐 전 고점을 뚫을 수 있는지가 주요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구리값도 뭐 좀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위에 뭐 WTI랑 마찬가지로 중국 쪽에 봉쇄가 근래에도 대두되고 있죠. 주말간에 코로나 이슈가 있어서 네. 저번 주 말만 해도 좀 상승 압력 보이고 있었는데 다시 중국 봉쇄 나오면서 하방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오후에 보니까 오후 6시에 지금 우리나라도 3만 명 넘은 걸로 확진자 3만 명 넘은 걸로 나와서 내일 모레 뭐 추가 방역 조치 관련해 가지고 발표한다고 했는데 국장이 지금 되게 기로에 있는 게 파생 상품들은 분명히 상방 쪽으로 이 배팅이 들어가고 있는데 뭐 주말에 있었던 그 중국 봉쇄 특히 뭐 중국이 봉쇄된 거 있어서 제일 직접 탐받는 게 우리나라기 때문에 그 하방 압력도 있고 오늘만 봐도 또 그 뭐 봉쇄랑 뭐야 또 그 부채 못 갚는 것 때문에 또 나왔던 이슈 있는 바람에 중국 쪽에서 뭐 3% 정도 빠지는 걸로 나왔는데 그렇게 중국 쪽의 증시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오늘은 굉장히 견조했죠. 심지어 미국 선물도 한 0.78%씩 계속 하락 나타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코스닥은 심지어 플러스로 마감했나 그랬죠. 장 막판에 많이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엄청 잘 버티고 오늘 하루를 보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상박 압력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거는 선물이랑 그 옵션 포지션 자체가 지금 굉장히 상방으로 열려 있어요. 외국인들이 베팅하고 있는 자체가. 근데 이게 목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인데 월화수 사이에 뭔가 일이 커져서 얼마나 하방 압력을 버텨낼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은 분명히 되게 응축된 하방 압력을 무게가 그만큼 올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막아낸 상태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게 뚝 터지듯이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크게 밀릴 것으로 보여요. 이거는 이거는 제가 뭐 오늘 사견에도 썼었는데 지난번에 원래 여기 저점에서 이 700포인트 근처에서 매수를 했었죠. 쭉 인버스만 지금 한 3개월, 4개월째 들고 있다가 스위칭 했던 지점이 여기였고 쭉 상승해서 나왔던 게 그때 이제 요 세미나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여기 되게 수익률 좋은 것처럼 나왔었는데 쭉 하방 압력 나오면서 빠져서 제가 정리했죠, 중간에. 그래서 한 3, 4% 먹고 나왔는데 그때 애초에 이거 진입했던 이유가 내일 모레 발표되는 그 CPI 나오기 전까지 허허 벌판이어서 상승할 것으로 보고 과매도 구간이기도 했고
이제 중간에 텅텅 빈 구간에 상승할 것으로 보고 단기 반등 먹으러 갑시다 해서 여기서 스위칭을 했던 건데 저는 이게 빠지다 보니까 중간에 여기서 정리를 했던 거고 제가 생각했던 안전마진은 3%가 와서 그냥 저는 정리를 했던 건데 그 뒤로 계속해서 올랐죠. 저는 여기서 다시 스위칭을 했어요. 인버스로. 그런데 쭉쭉쭉 올라서 지금 다시 아까 말씀드린 그 쌍바닥 그리는 게 딱 여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고점에 딱 도달했는데 심지어 21선이랑 만나는 선에서 딱 와 있는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오늘 밀리긴 했죠. 심지어 오늘은 원래 더 밀렸어도 할 말은 없었는데 왜인지 오늘은 아무튼 이 자리를 지켜주긴 했어요.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사실 굉장히 좋은 자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인버스를 굳이 팔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이번 단기 반등 투자에 있어서 실패한 부분은 여기서 정리를 했죠. 근데 그렇다고 뭐 정리한 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원래 항상 그렇지만 익절은 그냥 익절은 무조건 나이스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고 제 거 아까 확인해 보니까 4% 정도 손실 구간에 있는데 뭐 크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원래 애초에 지금 인버스 들어간 자체가 2분기 실적이랑 그다음 이제 내일 모레 발표되는 CPI의 높은 상승세를 여전히 기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갔던 거고 그 두 가지를 다 확인하는 게 7월 말이면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버스에 대한 상승분은 그 두 개의 모멘텀을 다 끝날 때까지는 일단 홀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가 진짜 확실히 차트상으로는 되게 좋은 지점이긴 한데 오늘 나왔던 그 중국 쪽의 큰 하방 압력도 그렇고 이제 내일 모레 발표되는 CPI도 점점 월가에서 나오는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발라먹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이 텅텅 빈 구간에 발라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하방 압력이 크게 나오면서 저는 제가 그때 이거 정리했던 이유는 뭔가 상승이 나오는 게 거래량이 딱 실려주면서 딱딱 붙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당장 여기 아래 거래량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이 거래량이랑 차이가 많아요. 확실히 죽은 게 보이죠, 여기서. 예수금도 그렇고 신용도 꼭 나쁜 게 아니라 신용으로 많이 누군가가 땡겨서 들어온다는 자체가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증시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신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받쳐주고 있는 게 오히려 나에겐 좋은 부분이죠. 누군가라도 이제 사준다는 의미인 거니까. 근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터져주지를 않아서 저는 여기서 정리를 했던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거래량 대비해서 확실히 다운 레벨 된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제가 안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인버스도 지금 이렇게 쭉 상승하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홀딩한다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 거래량이 빠진 부분이 굉장히 커요. 환율도 뭐 1,300원 이제는 1,300원을 다시 노멀라이즈 해서 뉴노멀이라고 그러죠. 뭐 해서 1,300원을 그냥 다시 이제 그냥 평균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이제 뭐 1,300원 잘 살짝 붕괴가 됐었는데 장 마감하자마자 바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달러 인덱스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107을 넘는 게 몇십 년 만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달러 인덱스에 들어가는 그 상대 통화 자체가 유럽에 있는 스위스 프랑이라던가 유로화라던가 굉장히 유로 쪽의 통화가 이 달러 인덱스의 비율이 많이 한 65%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지금 달러 유로 아까 누가 올려주셨는데 페리티가 결국 됐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페리티는 이제 돈가 달러랑 유로랑 1대1의 비율이 맞춰지는 건데 사실 유로가 원래 훨씬 강세였어요. 평균 한 1.3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었고 높을 때는 1.6까지도 갔었어요. 유로 1.6에 달러 1의 비율로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유럽의 이제 쭉 약세가 지속되면서 유로화의 약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로가 근래에 보인 이 엄청난 하락분은 그러니까 유로화의 통화 약세가 나온 부분은 이전에 있었던 걸 생각해야 돼요. 이 6월 27일 전에 있었던 기조가 뭐였냐면
이 몇십 년 만에 유로가 처음으로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뭐 물론 하긴 할 거예요. 7월 달에 이제 그 뭐야 양적 완화 채권 매입 프로그램 종료하고 금리 인상 25bp 하고 8월, 8, 9월에 다시 한번 25bp 하는 걸로 해서 예, 지금 이 다음 분기 안으로는 50bp 정도의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라가드가 뭐 얘기를 했었죠. 공식 석상에서. 그래서 그냥 25bp 올라간다라고 해서 뭐 유럽 쪽에 있는 모든 채권들이 굉장히 많이 뛰었었어요. 10년물인데도 불구하고 한 30bp 정도 급등세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로가 유럽도 마지막 남은 20이마저 이제 긴축으로 돌아서는구나 해서 유로화의 강세가 나타났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한 일주일 전 그러니까 2주 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뭐 요 앞전에 있었던 구리 닥터 코퍼만 봐도 확실히 그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거는 나왔었죠. 근데 유럽이 미국 대비해서는 확실히 에너지 안보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플레로 인한 이 경제 타격 규모가 미국 대비해서는 훨씬 심한 상태였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관광업으로 이제 GDP를 일으키는 부분이 많은데 코로나에 있어서도 그 타격 부분이 유럽이 훨씬 심했고 해서 유럽이 보면은 미국보다 한 석 달, 한 분기, 두 분기 정도 선행해서 지금 이 뭐 금리 약세라던가 그 뭐 주식도 보시면 유로스톡스 부분이 항상 한 분기 정도 선행해서 유럽 쪽이 훨씬 빨리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유로화 약세도 유럽이 경기 침체가 훨씬 빨리 오기 때문에 이거 생각보다 긴축을 빠르게 당기기 어렵겠구나라는 그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이 유로화가 강세로 돌았던 부분이 다 반납하게 된 거예요. 반면에 달러도 당연히 미국 쪽도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뭐 이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누가 뭐래도 지금 인플레이션은 8.6%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패드에서 계속해서 나와서 하고 있는 말이 그 엄청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도 감수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도 이 달러 긴축에 대한 뭐 또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는 있지만 예, 아무래도 유럽 쪽이 훨씬 빨리 꺾이고 있기 때문에 요 상대적인 가치로 했을 때는 유로화가 약세가 되면서 지금 달러가 강세로 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원달러 환율은 원화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달러 인덱스 따라서 움직일 뿐입니다. 근데 보시면 달러 인덱스는 굉장히 이 방향성을 가지고 원웨이로 쭉 당겨 올라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지럽죠. 보면은 이렇게 장대 음봉들도 많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요거 딱 한 달치로 둘 다 잘랐기 때문에 동일한 구간입니다. 근데 요 차트의 개형만 보셔도 달러 인덱스는 되게 일관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그렇지 않아요. 보시면 계속해서 하방 압력이 나오고 있고 요 긴 장대 음봉들은 결국에는 외환 보유고를 투입해서 한국은행이 외환 시장에 개입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 나오는 외환 보유액도 많이 빠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7월 10일까지 나온 무역 수지 관련된 지표가 오늘 발표됐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이번 요 7월 10일까지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무역 수지만 봐도 또 55억 달러 무역 적자였나? 예, 제가 정확히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또 무역 적자가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역 적자에다가 외환 보유고도 계속해서 이렇게 소진을 하게 되면 이 원달러 환율이 뭐 적어도 내려올 하방 압력이 존재해야 되는데 상방 압력은 이렇게나 많은데 원화에 대한 강세가 이루어질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환율을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조작을 하게 되면 환율 조작국으로 미국에서 지정을 해요. 근데 그건 원화 약세로 만들 때, 자국의 통화 가치를 약세로 만들려고 하는 환율 개입이 있을 때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는데 이렇게 자국 통화를 강세로 만드는 거는 딱히 지정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환 당국이 개입하는 거는 이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단지 외환 보유고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1,300원을 이제는 그냥 디폴트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뭐 1250원에서도 계속 그냥 환전하라고 했던 그냥 그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달러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작년에 제가 달러 얘기할 때는 1100원이었어, 1100원.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1150원인가 그랬었는데 어느새 1200원 뚫더니 1250원에 디폴트로 잡다가 이제 1300원이 온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뭐 앞으로 원화가 강세를 띨 무엇이 뭐 존재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뭐 우리나라가 뭐 그렇다고 뭐 잘 성장할 뭐 그런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뭐 혁신적인 기술이 있나? 뭐 산업에서 뭐 우위를 점할 부분이 있나? 경제가 좋아질 부분이 있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1,400원을 디폴트로 보시는 게 예, 오히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할 것 같아요. 그 달러에는 140엔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투자하신 분들 많이 있는 걸로 봤는데 일단 당장 들어가는 것, 물론 지금 그냥 넣어 놓는 건 상관이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뭐 엔화도 그렇고 저기 뭐 지금 주식시장들도 그렇고 너무 저점에 존재하기 때문에 뭐 한 2년 정도 들고 있는다고 치면은 이거는 이 수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어지간해서는. 일단 요 엔화는 140불, 뭐 140엔을 그냥 상단으로 잡고 저는 만약에 제가 들어간다고 하면 140엔 정도 보고 진입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 되면 음, 충분히 진입 매력이 그때 가서는 그냥 뒤도 안 보고 넣어도 되고 지금은 그냥 모아가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달러 인덱스가 도는 거는 이거는 지금 단에서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냥 유지하는 정도까지는 있을 것 같은데 하락을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위에서 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가 커뮤니티 몇 개 돌다가 하도 막 이상한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예, 그런 부분들이 몇 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몇 개가 있었어요. 이제 그냥 들고 왔어요. 금리가 상승할 때 주식이 올라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거 실제로 과거 찾아보면은 이 금리가 상승할 때 주식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이 기초 자산인 경기가 좋아서 경기가 상승 국면, 그러니까 주식이 상승할 국면에 있는 상태였고 금리가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 거예요. 나중에 지금처럼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금리 인하해서 유동성을 풀 그 여유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가 좋을 때 그 금리 상승분을 확보할 계획으로 금리를 보통 그 시기에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착각하면은 금리를 올릴 때 주식이 오른다. 이렇게 이 연결고리를 갖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 거예요. 경기가 좋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서 뭐 50bp 올라가더라도 내가 3%에 빌려서 투자하면 6%의 수익이 나니까 3%의 4%포인트의 그 수익 구조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금리가 올라가도 계속해서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갔던 거예요. 이 인과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 경제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상승하고 있는 시기여서 주식 시장이 안 좋았던 거예요. 자산 시장이. 이 인과관계를 똑바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 말이 틀렸던 건 아닌데 그때 금리가 오를 때 주식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를 거야라고 하는 건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틀린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상태고. 그리고 기관은 항상 일정 부분을 무조건 홀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관에 있는 분들은 자금 운용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 지금처럼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 그 사람들은 무조건 투자를 해야 돼요. 놀고 먹을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직업인데. 그분들 실제로 그렇게 막 월급 많이 받고 그러진 않아요. 이제 뭐 수수료나 인센티브 막 그런 걸로 많이 이제 월급이 많이 받게 되는 건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나와서 뭐 홀딩하라던가 뭐 매수하라던가 매도하라는 의견을 내기도 어렵고 주식시장을 떠나라는 말을 하기도 어려워요, 그분들은. 근데 보통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우리가 정보를 얻는 그분들은 그런 자산 운용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주식시장에 떠나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들은. 페드가 우리 인플레 못 잡아 라던가 경기가 안 좋아 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막 자산 운용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런 말밖에 이렇게 좋은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이해관계가 잘 맞는 게 개미들 입장에서도 그런 이렇게 뭐 이게 롱에 대한 얘기라던가 그런 달콤한 말을 해주는 게 뭐 힐링도 되고 위로도 되고 내가 딱히 손절을 할 건 아니니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말에 많이 현혹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산 운용을 하는 그 운용에 대한 수수료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이탈되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근래에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이 자금 운용하는 뭐 투자사, 주식 투자 관련된 업종들 보면은 주식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게 왜 많이 빠졌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주식 이제 보유했던 주식이 상승했던 분 때문에 뭐 일단 수익이 좋아졌으니까 그 차익도 존재했지만 무엇보다 가장 컸던 부분은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온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운용을 하는 자금 규모가 많이 커졌고 뭐 이제 주식 시장으로 많은 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수수료가 됐든 운용 수임이 됐든 그 수익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이 투자사들의 주식이 엄청 많이 올랐었죠. 수익이 많이 좋았었고. 근데 근래에 보면 그분들 이 자산 시장 보면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주식 추이 보면은 근래에 보험 빠졌지, 은행 빠졌지, 금투 이제 빠졌지. 지금 거기다 작살난 거예요. 왜냐면 그쪽은 일정 부분을 채권도 분명히 많이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손도 평가손인데 애초에 자금이 많이 이탈을 했어요. 아까 앞단에 그 거래량 많이 줄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닥에서. 그런 것처럼 애초에 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많이 이탈을 했어요. 네, 그 이해관계가 얽힌 분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요거 그 제가 계속해서 이 전문가분들 말 믿지 말라고 하는 그걸 어쩔 수 없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말씀드리는 게 하나 더 하고요. 그 거시경제는 예측할 수도 없고 주식시장이랑 맞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을 제가 굳이 언급하고 싶진 않은데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있잖아요. 되게 하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그분. 그분이 갑자기 되게 많이 떴어요. 이 하락폭이 엄청 컸잖아요. 지금 요 코스닥만 봐도 1000에서 지금 여기까지 다 밀린 건데 30% 넘게 빠졌잖아요. 그분이 작년부터 하락을 한 건 맞아요. 작년부터 하락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락 얘기했을 때는 이미 나스닥이 11,000, 12,000일 때도 그분은 하락 얘기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기초자산을 보기 때문에 거시경제가 이거 거품이다라는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11,000, 12,000부터. 근데 그 16,00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이 하락 얘기를 계속 하긴 했는데 이걸 차트가 있으면 좋겠는데 차트를 안 두고 나 차트가 없는데 그분이 말할 때는 12,000부터 16,000까지 올라가는 그 와중에도 하락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그분은 2년 동안 내내 하락 얘기만 했는데 그 상승은 못 맞췄다고요. 그분은 유동성이 풀려가지고 이 자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를 못 맞춘 사람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분은 하락할 거야 했던 게 이미 12,000부터 그분은 하락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16,000까지도 올라갔던 거고. 근데 그때 그 16,000까지 올라갔던 게 이제 12,000까지 내려오니까 그분이 갑자기 막 대단한 사람처럼 대두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시경제를 잘 본다고 해가지고 주식을 잘한다. 이 연결고리가 안 맞는 대표적인 정말 완벽한 예시가 그 교수님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12,000, 작년 12,000에서 16,000 갈 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보는 거시경제는 그건 완벽한 거품이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거품이 맞았고. 근데 거품에서도 오히려 거품에서 수익을 낼 수가, 그러니까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들어보면.
근데 그 거품을 그 사람은 못 먹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시경제를 잘 봐서 그게 거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돈 태울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도 고장난 시계 소리를 듣는지 들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근래에 와가지고는 되게 이 시계를 좁게 잡고 있죠. 5월에는 살아. 6월에 반등 온다. 뭐 7월에 좋다. 뭐 하반기에는 뭐 상승하고 내년에는 하락할 것으로 내년 상반기면 경기 침체 와서 안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계열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요. 근래에 보면. 근데 진짜 짧게 가져가니까 다 틀리고 있죠. 그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 유튜브 가니까 막 엄청 난리 났더라고. 완전 막 추앙하고 있는데 전혀 그분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거시경제를 보는 교수님이에요. 그 거품이 꼈던 그 16,000까지 올라가는 그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분에서 못 먹었던 분이에요. 그분은 정확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그분이 거시경제를 보기 때문에 이건 거품이다라는 확신 때문에 그때 진입을 못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상승분이 3, 40%가 되는데 그 3, 40%도 못 맞추면서 무슨 이 투자에 도움이 되는 그냥 거시경제는 거시경제로서만 참고만 하세요. 그냥 그 말을 하려고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그분들 말 듣고 와 그분들이 잘 맞췄었네가 아니라 그분은 잘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승분을 못 먹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요즘 시계를 짧게 잡기 시작하면서 더 못 맞추고 있어. 고장난 시계 소리 듣는 바람에 갑자기 그분이 이 스탠스를 좀 변경을 했는지 이 짧은 예측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제가 몇 번 올려드렸지만 그분이 막 4월에 사라 5월에 삼성전자 꼭 사라 막 이런 얘기 했는데 결국 다 개박살 났죠. 지금 막 6만 원 아래에 있잖아요. 근래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분이 있긴 한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실리지가 않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거를 진짜 큰 반등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보여져요. 저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이것처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 다 걱정하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에 수익을 내려면 뭔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꺾일 때 뺐잖아요, 그냥. 이거 상승 그게 안 나온다 싶어서 뺀 거예요. 이 전에만 보셔도 굉장히 거래량이 붙어 있었어요. 이 평균만 보셔도. 근데 이게 줄었잖아요. 이거 예탁금도 굉장히 줄고, 신용분도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탈한 거예요. 그래서 거지경제 가지고 투자를 참고하실 때는 정말 참고만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그것만 보고 투자하면 안 돼요. 제 거 보고서 막 투자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랑 달라요. 그분들이 투자하는 거는 이 사실과 의견이 맞추냐 못 맞추냐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베팅을 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세요. 사실과 의견이 아니더라도 저기 다른 전문가 아까 말한 그 교수님이 됐던 그분들 말 믿고 걔 많이 맞니 틀리니에 이 베팅을 하지 말고 본인이 공부해서 투자를 하세요. 이 일본 YCC는 풀린이 많이 말 많죠. 특히 이제 저번 주에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뭔가 조금 변화가 많이 일어났죠. 특히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절대적으로 엔화 약세에 대한 이야기를 엔화 약세가 그냥 그분이 했던 이 경제 정책의 이 한 문장이죠, 그냥 엔화 약세. 근데 확실히 그분이 돌아가신 게 조금 이 YCC의 변화에 있어서 분명히 저는 트리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여파가 어느 정도 이제 소화할 시간을 줘야겠지만 바로 이제 거기다 대고서 이렇게 하늘 가시자마자 바로 딱 바꾸는 것도 웃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기시다 총재가.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시기를 두고 지금도 보면 딱 좋아요. 보면 아까 엔화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130엔 올라와 있는데 예, 진짜 딱 상단 140엔으로 잡고 이거는 진짜 너무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엔화 같은 경우에는. 저건 진짜 나중에 물려도 진짜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결국엔 일본 하나 남았죠, 지금. 주요 5대 중앙은행들 중에서 이제 ECB가 만약에 7월에 금리 인상 한다고 하면 진짜 일본 딱 하나 남았어요. 일본은 양적 긴축, 뭐지? 질적 긴축. 이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그냥 국가가 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주식을.
자산을 직접적으로 그냥 다 매입을 해서 끌어올리는 이제 마지막 단계가 YCC인 건데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해서 기준금리를 그냥 25bp에다 그냥 고정으로 박아두는 거. 양적 완화의 끝판왕이 이거예요. 양적 질적 완화. 맞아. 양적 질적 완화. 양적 완화가 1단계, 양적 질적 완화가 2단계, 그다음 YCC가 3단계. 이렇게 양적 완화의 3단계가 있어요. 근데 일본은 이런 이 통화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선구자예요. 얘네가 하는 게 항상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이 통화 정책을 움직여요. 근데 그 정도로 일본의 경제가 안 좋았고 어쩔 수 없이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개입을 했던 일본인데 어, 지금 이 전 세계 기조로 봤을 때는 결국엔 돌리긴 돌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엔화 투자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이거는 이 필립스 곡선 얘기는 제가 이거 블라인드나 이런 데 많이 누가 글 올리는 거 봤는데 뭐 제 걸 보고 했는지 아니면 혹시 저희 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 누가 글을 올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알고 하셔야 돼요. 어디 가가지고 요 문장 요대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필립스 곡선이나 이런 이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요 문장대로 얘기하면은 미친놈이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문장 하나에서 끝납니다. 걔를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연준이 고용시장이랑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를 목표로 뭔가 이 금융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고용시장을 해친다? 일부러?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문장 그대로 요거 하나만 딸랑 올리면 여기서부터 이 상대를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목표인 게 아니죠. 정확히는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실업률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거 쓰실 이 혹시라도 어디 가지고 제가 일부러 거기에 우리 이거 보시는 분 같아가지고 제가 댓글을 안 달았는데 정확히 말을 해줘야 돼요. 필립스 곡선에 의거해서 실업률을 올려야 물가가 빠진다. 응? 인플레이션이 지금 너무 강한 상태이고 이 높은 인플레이션 상태가 1년 넘게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상당 부분이 전가가 됐고 어쩔 수 없이 그 임금 인플레이션이 상승되는 부분을 죽이기 위해서는 실업률을 올려야 된다.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고 그것도 설명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만약 연준이 일부러 실업률을 올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냥 거기서부터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거 얘기한 사람이 있나? 근데 내가 어젠가 엊그제 강영현 부장님 올린 유튜브 보니까 강영현 부장님도 이 얘기 하던데 똑같이 필립스 곡선 얘기 해가지고 그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강영현 부장님도 이 필립스 곡선 얘기하시면서 결국엔 실업률이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가 올려드리는 그 사실과의 그 요약에도 보시면 이 구루들이 하는 말 중에 보면은 꼭 실업률 상승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게 그분들도 이 필립스 곡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패드가 하고 있는 거는 자꾸 고용시장 안 해치고 물가 상승 잡을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곡선 자체의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업률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걸 아래로 보내서 이 물가 상승을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긴 어려워요. 그렇다고 지금 연준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를 봤을 때 연준이 이 물가 상승과 실업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정도로 능력이 있는가? 아니잖아요. 우린 그거 아닌 거 이제 알잖아요. 얼마나 무능한지. 진짜 평균적으로도 이 두 가지를 잡기가 어려운데 심지어 무능하다니까? 이 실업률의 하락이 보일 때 진작부터 금리 인상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립스 곡선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조금 이해를 못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요걸로 인해서 이 실업률이 상승되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실업률을 올리는 이 금융 정책 때문에 리세션이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 3, 4분기로 보기는 좀 그렇고 4분기, 1분기, 내년 1분기까지 그 정도에서 아마 리세션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입해야 되는 부분 저번에도 제가 이거 얼핏 보여드렸는데 72년도, 그러니까 70년대랑 80년대 끌고 온 건데
요게 1차 오일 쇼크랑 2차 오일 쇼크 왔을 때 그 경기 침체 음영 부분입니다. 보시면 빨간색이 CPI예요. 파란색이 나스닥이고 보시면 데칼코마니처럼 역방향으로 쭉쭉쭉 움직이는 구간도 있고 빨간색인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는데 나스닥도 상승하는 이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거 어디 있었죠? 상승하면서 주식도 상승하는 이 부분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꼭 나쁜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잘만 전가시키면 그 인플레이션으로 상승되는 그 부분을 잘만 전가시킨다면 가격으로 이 주식 시장에 있는 기업들의 뭐 매출이라던가 이익이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게 꼭 나쁜 건 아니고 인플레이션이랑 주식이랑 같이 상승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기 침체에서도 얼마든지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고 특히 상승하는 부분이 나오는 그 시점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 CPI가 꺾일 때 그냥 거시경제만 본다고 치면 꺾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높은데? 응?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 미시경제에 굉장히 타격을 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 레벨까지 내려와야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미 이게 꺾여서 내려오는 요 구간부터 주식이 움직여서 반등을 시작한다고.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됐어. 여기 이제 꺾이는 부분을 찾으러 가면 되는데 그럼 언제 꺾일까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찾고 있던 거고.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리기에는 이게 정보가 너무 싸돌아다니면 값어치가 없어요. 제가 인버스 가지고 크게 먹었던 이유도 남들이랑 다른 전망으로 예, 다들 롱을 외칠 때 저 혼자 저쪽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먹었던 거잖아요. 20% 30% 먹었던 게. 그래서 그거는 좀 지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CPI의 선행에서 움직이는 게 뭐가 있는지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고 근래에 차트 올려드린 적도 있으니까 예, 진짜 충분히 힌트는 드렸다고 봐요. 실제로 제가 봤던 부분들이고 거기서 이제 제가 딱 예, 영감? 뭐라 해야 되지? 예, 그런 걸 느끼고 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보통 이런 거 경제 연구하거나 뭐 공부하거나 할 때 반신욕 하면서 되게 많이 하는데 진짜 들어가 있으면 한 3, 4시간 정도 반신욕을 3, 4시간 정도 해요, 진짜. 그러다 이런 거 하나 딱 찾으면 진짜 유레카를 외치면서 나와요. 근데 근래 그게 그게 예, 그 올려드린 차트랑 연관이 많아요. 어젠가? 엊그젠가 제가 올려드렸죠. 차트 2개. 그거랑 연관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 누가 CPI 갑자기 꺾인 거 하나 물어보신 적이 있었는데 어, 이게 전년 대비예요. 전년 대비. 전년도 7월에 얼마였는지, 전년도 6월에 얼마였는지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YOY라는 거. 원래 이 YOY 중요하지도 않고 8.6%가 그렇게 이 CPI 8.6%가 막 그렇게 중요한 수치가 아닌데 그냥 지금 시장에서 이 엄청난 수치 자체가 주는 가시적인 효과라 그래야 되나? 그것 때문에 되게 크게 하고 있지만 사실상 연준은 원래 PC 가지고 많이 통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실 PC 가지고 많이 결정을 하고 그리고 원래 평소에는 이제 근원을 많이 보긴 하죠. 근데 요즘도 근원 얘기하는데 근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이 문제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높다 보니까 못 사는 사람들의 주머니, 그러니까 못 사는 이 서민층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인플레이션이 높은 건. 그분들은 여느 날처럼 하루 일당 하시고 10만 원 받아서 주머니에 챙겨서 들고 오시는데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원래 10,000원이었던 소고기가 2만 원이 되는 바람에 옛날엔 10개 사던 걸 5개밖에 못 사. 인플레이션은 사실 어느 정도 사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큰 타격이 있진 않아요. 우리가 막 솔직히 예, 직장 있고 월 300씩 넘게 벌고 하면 물론 기름값 오르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타격은 있지만 우리 그냥 솔직히 그냥 소고기 하면 안 먹으면 그냥 그만인 건데
뭐 이렇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이 필수 생활 소비재들이 올라가는 부분이 엄청 커요. 그 부분들이. 아주 많은 이 소비를 소비의 주체를 하고 있는 서민층의 주머니 사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건 굉장히 큰 타격이에요. 근데 근원 인플레이션만 본다는 거는 굉장히 어폐가 있는 거죠. 애초에 근원 그이 코어 CP 뭐 PC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농산물이랑 유가를 뺀다고 하는데 변동성이 커서 그 두 가지는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빼면 안 됩니다. 코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코어 하는데 전혀 뭐 유가가 진짜 단기 이벤트로 반짝 한 석 달 전쟁 때문에 잠깐 올랐다. 수요 늘어나가지고. 아니면 뭐 농작물이 한 해 가뭄이 잠깐 와가지고 잠깐 올랐다. 이러면은 코어를 보는 게 맞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도 전쟁은 지속되고 있고 이 높은 유가와 높은 이 농산물 가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두 부분이 이 가계의 소비에 있어서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어를 볼 필요가 없고 사실 그 CPI도 원래 중요한 수치는 아닌데 그냥 가시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오는 바람에 요즘 8.6%니 9.1%니 막 이게 대두될 뿐이지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시장에서 중요하고 보는 그 8.6%라는 숫자가 YOY라고요. YOY. 작년 대비. 이게 엄청난 포인트예요, 진짜.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단톡방에서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YOY. 작년 걸 보세요. 작년 거. 그럼 작년에 높았나? 작년에는 5월에서 6월로 넘어갈 때 높았나? 6월에서 7월로 넘어갈 때 높았나? 그거랑 비교해 보세요. 그게 힌트입니다. 우리가 이거 꺾일 이 시점을 찾는 데 있어서 그게 엄청 큰 힌트예요. 그리고 이 CPI에 선행하는 지표가 뭔지 다시 생각해 보시고 뭐 WTI일 수도 있고 어디 뭐 중국의 PPI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7월까지는 실적 안 좋게 나오는 거는 다 보고 2월 실적 안 좋은 거랑 3분기 컨센서스 안 좋게 나오는 거까지 두 개를 합쳐서 예, 그건 7월 끝날 때까지 보고선 일단 인버스 홀딩하고 진입하게 되면은 요 인플레 꺾이는 거, 그 뒤에 인플레 꺾이는 시점이 왔을 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그런 게 나오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똑바로 좀 예, 자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아직은 조금 기간이 있고 거기까지는 시장의 눈치채기까지도 조금 기간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다 공개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장기 투자 제가 요즘 장기 투자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장기 투자를 누가 하는지를 왜 우리가 장기 투자를 못 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제 동생 상황이랑 제 상황이랑 이제 들고 온 거예요. 저예요, 저. 결혼했고 자녀 없고 수원에 살고 전세는 지금 여기 이 집이 9년 된 건데 4.5억에 전세 들어와 있어요. 매매가 7억이고 뭐 차는 있고 제 동생은 강원도에 있어요. 전세가 1.5억이고 매매가 1억 9천이래요. 차 있고 근데 자녀가 한 명 있어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뭐 나이도 비슷하고 뭐 결혼도 했고 자녀가 이제 차이인데 뭐 저도 뭐 딩크 쪽 생각은 없으니까 자녀 낳겠죠.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 부동산으로 깔고 앉는 자금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부동산을 투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우린 이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제 동생과 저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부동산으로 깔고 앉는 자금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심지어 제가 전세를 4.5억으로 들어와 있는데 뭐 집 살 생각이 있으니까 뭐 또 살라고 하겠죠. 그럼 이제 한 7억 정도를 이제 평생 저는 바닥에다 깔고 사는 게 7억을 바닥에 깔고 살아야 돼요. 근데 동생은 이제 뭐 결혼할 때 뭐 도움 받은 거랑 하면 요거 금방 정리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으로 깔고 앉는 자금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향후에 나가는
그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저랑 동생이랑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 저는 솔직히 여기 2억, 매매 2억이고, 여기 매매 7억인데, 5억 차이잖아요. 그럼 저는 5억을 당장 동생보다 더 많이 깔고 앉아야 된단 말이에요. 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우리 세대는 30대, 40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살면서 들어갈 돈이 굉장히 많아요. 장기 투자를 하시려면, 그러니까 물론 막 말할 때는 여유 자금으로 한다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여유 자금은 아니잖아요. 없어도 되는 돈이다. 없어도 되는 돈이 어딨어,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장기 투자를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돈 들어갈 때가 많아요. 뭐 부동산을 샀으면, 이 매매를 했으면 이거 갚아야 되잖아요. 이거 갚는 게 더 빠르지. 지금 금리가 몇 프로인데. 근데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방 정리가 되고 나면 뭐 자녀 키우는데 교육비도 뭐 들어가고야 하겠지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저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 5억이라는 차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5억만큼 사실상 동생은 계속해서 이 적립식 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깔고 하는 돈 자체가 여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동생이 아니라 같은 30대, 뭐 40대 그렇게 이 연령대가 낮은 이때 세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세대를 보면 아버지 세대 이제 50대, 60대 돼가지고 집도 해결이 됐고, 뭐 차도 해결이 됐고, 자식들도 다 키웠어. 앞으로 들어갈 돈이 굉장히 적은 상태라고 한다면 그 남는 금액은 정말 오롯이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거야말로 진짜 여유 자금이죠. 우리 세대에서 말하는 여유 자금이랑 그 50대에서 말하는 여유 자금이라는 거랑 확실히 와닿죠? 달라요. 그 여유 자금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장투는 실컷 다 쳐물린 다음에 강제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기 투자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 말하는 것 중에 적립식 뭐지? 적립식 장기 투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분들은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나갈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집이 해결이 됐고 자식이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고 내 임금은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차익이 존재한다고요. 그럼 그 세이빙 되는 자금을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은 주가에 의한 뭐 수익률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주식 수를 늘릴 뿐이에요. 그래서 주식이 빠지면 좋다고 하는 분들 있죠. 좋다고 하는 분들도 두 가지예요. 한 놈은 진짜 그냥 물려가지고 물탈 생각하면서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두 번째, 이렇게 뭐야 적리식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내가 한 달에 2, 300만 원씩 그냥 꼬박꼬박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고, 나중에 가서 그 분기마다 나오는 배당금으로 연금처럼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걸 우리가 적리식 장기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여유자금. 그 50대 분들이 50대, 60대가 보유하고 있는 그 여유자금. 우리랑 질적으로 다른 자금이에요, 그거는.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없어요. 3, 40대가는. 이걸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물려가지고, 물려가지고 던져놓지 말아요, 돈을. 막, 제가 진짜 책도 많이 보고, 뭐, 돈 관련된 강의도 많이 보고 했는데, 막, 있는 사람이 더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막, 뭐, 몇십억을 가지고 있어도 콩나물 사러 가가지고 1,000원 깎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있는 사람이 더 하네, 그러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1,000원을 아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정도로 돈을 소중하게 1,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10,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은 돈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돈 물린 다음에 이거 3, 40% 물리면 오히려 이거 계좌 잘 안 열어보잖아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열어보고, 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2, 30% 수익 난 그 인버스 들고선 그거 열어보지도 않아요. 수익 맨날 그냥 뭐 10몇 프로, 20몇 프로 가 있으니까 그걸 오히려 안 열어봐요.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 안 열어봐야지 수익 날 때 열어보는 게 아니라 다 거꾸로 하고 있는 거야, 거꾸로. 장기 투자하실 때는 우리 이 3, 40대는 진짜 뭐 부모님한테 막 돈 받고 해가지고 부동산도 해결되고 어느 정도 내 수입이랑 자녀한테 나가는 교육비랑 이런 게 다
퉁쳐지고 남는 자금이 생긴다. 그건 진짜 여유 자금이 맞죠. 근데 우리는 이 3, 40대는 기본적으로 예, 이미 대출 내놓은 것도 있고 하잖아요. 뭐 전세금 대출일 수도 있고 이 부동산 들어가면서 주담대 낸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많기 때문에 우리한테 장기 투자라는 건 사실상 어려워요. 그 여유 자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라고요. 투자 이렇게 던져놓고 그거 하지 말고 우리는 3, 40대는 적극적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되는 세대예요. 근데 제 유튜브 나중에 그 가서 보면은 3, 40대도 한 절반 정도 되는데 5, 60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거 봐주시는 분들 중에 그 연령대가 다 트래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당연히 그분들도 보고 계실 테니까 진짜 50대, 60대 분들은 이미 부동산도 해결이 됐고 자녀도 이제 어느 정도 대학 넣어놔서 끝났고 그런 분들은 진짜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적립식으로 진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1분기에 삼성전자 몇 주 정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아, 몇 주를 보유를 해야겠다. 그 겐토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보통 요 배당금이 일정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외국인이 50%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으로 계속해서 뽑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가 수익에 대한 얘기보다 몇 주를 가지고 있는지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내 거 평단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5, 60대 분들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몇 주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처럼 매크로가 안 좋을 때는 그걸 잠깐 쉬세요. 제가 말하는 것처럼 제가 원래 연초에도 계속해서 안 좋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럴 때도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잠깐 멈추세요. 그 적립식 매수를. 이 경기 침체 올 것 같고 안 좋을 때는 잠깐 멈췄다가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시 속도 2배로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적립식 투자라고 해서 꼭 한 달에 200만 원씩 산다. 이렇게 하지도 마시고 진짜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잠깐 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거 좀 이슈 해소된 다음에 그 다음에 속도 2배로 해서 매수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꼭, 꼭 항상 투자에 내가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시장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꼭 예, 이 투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50대, 60대랑 3, 40대랑은 투자 방법이 전혀 달라요. 근데 왜 그분들 투자에 맞추려 그래요? 자꾸.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세대예요. 이렇게 무지성, 적립식 투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지성 적립식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 이런 유튜브 볼 필요도 없어요. 그분들은 이런 노동력조차도 필요 없기 때문에 더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린 지금 노동력을 들여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분들은 그냥 사고 무시하세요. 근데 뉴스에서 자꾸 경기 안 좋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속도 2배로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운용은 하시고. 자꾸 이거 물리고 나서 장기 투자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장기 투자를 못 해. 중간에 결국에 큰 돈이 들어갈 뭔가 이유가 생기면서 돈을 빼야 되거든. 그게 장기 투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말하는 장기 투자는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여유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이 적립식 장기 투자 뭐 이런 말 하면서 이상한 이 투자 태도를 갖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우린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3, 40대는. 그리고 요즘 이거는 조금 너무 아깝긴 한데 제가 이거 3.8 갔을 때도 와, 3.8이면 진짜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이거 솔직히 너무 아까워요. 제가 미국채 TLT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저는 원래 한국 장기국채를 보고 있었거든요. 이 환차 때문에. 환차 손해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리스크가 다 보니까 그냥 이거 한국 장기채권을 사는 쪽으로 왜냐 한국채는 이 배당도 나오니까 배당이 분배금이 나와요. 한국 ETF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장기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물론 안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 뭐 어쩔 수 없이 이건 또다시 3.8까지 올라갈 걸로 봐요. 저는. 그러니까 상승 압력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급격하게 하락 압력을 받아서 3.3까지 또 내려온 상태인데 뭐 이번에 50bp 올리고 50bp
올려요. 저는 일단 99.9% 50bp라고 봐요.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50bp 올리는 거 한 번, 그다음 8월. 8월에 한 번 더 있죠. 우리나라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네 번 쉽니다. 3의 배수로. 그래서 미국은 8월에 없지만 저희는 8월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에 아마 50bp, 25bp에서 75bp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뭐 올리다 보면 다시 이게 삼성전자 받아서 올라갈 텐데 너무 나이스해요. 진짜 한국 장기 채권이 되게 좋은 이유가 가장 포인트는 요거 낮은 잠재 성장률. 이게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2%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는 훨씬 안 좋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막 IMF랑 OECD랑 이런 데서 한국 잠재 성장률 계속해서 발표를 할 텐데 계속 낮아질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2% 아래로 내려갈 거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3점 후반대면은 진짜 너무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너무 아까운 시기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 침체 이슈가 훨씬 빨라졌기 때문에 이걸 놓치긴 했는데, 이건 제가 예상 못했다고 했죠. 네, 요거는 제가 놓쳤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거 5년짜리 차트인데, 5년 만에 양적 완화하면서, 네, 요걸 바닥까지 쭉 끌어내렸다가, 여기서 이제 갑자기 긴축 정책으로 돌리면서, 네, 이렇게 튀어오른 겁니다. 1.3이었어요, 1.4. 1.3에서 2%나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 엄청난 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분명히 일단 인플레 해소는 뭐 당연한 거고, 디스인플레 압력이 엄청 셀 텐데, 이것 또한 채권에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그래서 이 디스인플레 압력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일단 유럽 쪽이 아마 분명히 저는 유럽 쪽에서 분명히 무슨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이 그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안 좋아지는 거랑 유럽이 진짜 실물 경제가 개박살이 나면서 안 좋아지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지금. 유럽은 진짜 실물 경제가 개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실물 경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진짜 너무 큰 차이예요. 미국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건 확실해요. 단지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생길 뭐라 해야 되지? 그 뒷단에서 생기는 여파 때문에 잠깐 경기 침체처럼 보이는 구간이 나올 것 같은데 유럽은 진짜 실물 경제가 개박살이 날 거예요. 유럽 쪽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유럽 쪽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전 세계 경기가 멀쩡했던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유럽이 금리 인상하고 나서. 근데 금리 인상한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유럽이 금리 인상한다고 했을 때도 좀 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리 인상 그 이슈 터지자마자 요게 이렇게 꼬꾸라진 거예요. 전 세계 경기 침체 이슈 되면서 이 장기금 국채금리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3.4까지 올라갔던 게 근래 2.7까지 내려왔었죠. 유럽이 위험하면 한국 채권 던지면서 금리 상승하지 않나요? 이거 일단 이따가 제가 같이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경기 침체가 오면 원래 채권 쪽은 경기가 안 좋으면 완전 대박입니다. 그래서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 트레이더들은 보통 경기를 굉장히 안 좋게 분석해요. 주식시장에 있는 이 주식 트레이더들은 경기를 굉장히 좋게 분석해요. 이 두 가지를 항상 베이스로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에 나오는 뭐 3%나 연합인포맥스나 뭐 이런 데 나와서 하는 말들 보시더라도 채권 투자자인지 뭐 증권 투자자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증권 트레이더들은 기본적으로 롱 외치고 채권 트레이더들은 보통 경기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도 약간 채권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경기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보고 그 폭발되는 게 유럽으로 봅니다. 이게 유럽이 경기가 나아진 다음에 미국이 금리 올리면서 같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유럽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줄 여력이 없어요. 자국의 금리 인상이 이 인플레이션 압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유럽을 기다려줄 여력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단행하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로 돌고 유럽이 상대적으로 약세로 돌면서
심지어 전쟁 이슈도 이제 겹쳐 있죠, 지금. 그리고 지금 7월 달인데 또 겨울 쪽으로 넘어가면 에너지 이슈 생기면서 분명히 유럽 쪽에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지금도 사실 이 유로에 대한 분열 이슈가 되게 많죠. 하다못해 지금 뭐 이탈리아 채권 금리가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그 뭐야 라가르드가 나와가지고 우리 채권 매입 프로그램 저거 이탈리아 국채 저렇게 뭐 가격 하락하면 내가 이 채권 매입 프로그램 저쪽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자금 투입해서 저 금리 억지로 끌어내릴 거야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독일 국채 금리랑 이탈리아 금리랑 벌어지고 있던 거를 급격하게 줄였는데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줄이고 나니까 또 문제가 터진 게 프랑스 국채 금리였죠. 풍선 효과처럼 이탈리아 국채 금리를 줄여놨더니 저기 뭐야 프랑스 국채 금리가 또 뛰었어요. 예, 그러니까 못 막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자금을 투입해서 여기 누르고 저기 누르고 하고는 있는데 안 되고 있는 시장 상황이에요, 지금 그게. 심지어 뭐야,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코로나 이슈 또 터지고 있어요. 저는 유럽에서 촉발되는 뭔가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예,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한국 얘기는 좀 달라요. 한국 얘기는 전혀 또 다른 얘기고, 한국은 한국대로 또 문제가 있는 거고. 그 가계대출 부실 대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게 미국이 금리가 낮을 때는 엄청난 그 달러 풍계 전 세계로 다 뻗어나가가지고 증시를 쫙 다 끌어올렸다가 지금처럼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서 강달러 추세가 되면 그 밖에 나갔던 자금이 다 돌아오면서 이렇게 약한 고리들이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같이 껴가지고 지금 개박살 나고 있는 거고. 이 1300원에서 내려오질 않잖아요.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러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서 요 국내 채권 투자. 그래서 향후에 들어갈 부분이 국내 채권 하나, 그다음 엔화, 이 YCC 포기할 것으로 생각되는 140엔 상단으로 잡고 네, 매수하기. 어딨어? 요거 요거 한번 발라먹으러 들어가는 거. CPI 꺾일 때. 일단 이번에는 실적 안 좋은 거, 3분기 가이던스 안 좋은 거, 요거를 인버스로 먹고 스위칭해서 나스닥 상승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엔화라던가 일단 엔화가 더 유력해 보여요. 근데 엔화는 엔화 투자가 누가 저번에 올려드렸는데 너무 거래량이 없더라고요. 국내 ETF 중에 엔화 ETF가 하나 있는데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거 안 되면 마지막 투자처를 그냥 요 한국 채권, 장기 채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 건 끝났고 오늘도 1시간이네요. 항상 1시간이네. 유럽이 위험하면 한국 채권 던지면서 금리 상승하지 않나요? 이건 많이 아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건데, 유럽이 안 좋아지면 한국 채권에 대한, 예, 이 수요도 줄죠. 신흥국 쪽에서의 돈이 빠져나가는 부분도 굉장히 커요. 근데 그 부분보다, 경기 침체 오면서 이 국채 쪽으로 돈이 쏠리는 부분이 훨씬 클 것으로 생각돼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AA. 신흥국 주제 신용등급이 AA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 저는 충분히 이 한국 국채, 장기 국채에 대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 있습니까? 인플레, 기업 실적 악화로 증시 하락 모멘텀. 인플레 꺾이면서 증시 상승 모멘텀. 실업률 상승, 경기 침체로 다시 하락 가능성. 맞아요. 이렇게 3단계로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정확히 이렇게 3개입니다. 근데 요 인플레와 기업 실적 악화 하락 모멘텀은 7월이 끝이에요. 기한에 대한 이번 모멘텀에 대한 기한은 7월 말이 끝이에요. 종료. 그래서 7월 이후에 우리의 스탠스를 어디로 가져갈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예, 상승 쪽에다 배팅하는 부분이 크고 특히 저는 인플레가 꺾이는 방향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돼요. CPI에 들어가는 이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주택 렌트비고, 특히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장기 금리,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와 굉장히 연동돼요. 내가 30년 모기지 금리 받아서 이 주택을 구매하고 월세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국채 금리가 장기 금리가 자꾸 올라. 그럼 나 렌트비 더 받아야 되는 그런 권한이 있다 그래야 되나? 물론 이제 고정금리라고 보면은 뭐 딱히 상관없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 렌트비는 모기지 금리랑 굉장히 연동돼서 움직여요. 근데 이 모기지 금리가 근래에 빠졌거든요. 뭐 당연히 6월까지는 CPI 높게 나오는 건 맞는데 근래 7월 들어와가지고 보시면 이 10년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지면서 모기지 금리도 빠졌어요. 네, 뭐 이런 다 힌트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진입 시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CPI 보고 실적 부러진 거 보고 컨센서스 하향된 거 보고 진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보단 정확하게 말하면 CPI 전환점에 S&P 진입을 말씀하신 거죠. 이건 또 뭐 바뀔 수는 있는 건데 일단은 6월 CPI가 높게 나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실적 부러지는 거, 컨센서스 하향되는 거 하나, 요 두 개 보고 지금 인버스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거고 요 두 개가 해소되는 7월 이후부터는 7월 이후에는 일단 저는 CPI가 좀 꺾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CPI가 크게 꺾일 것으로 만약에 7월 이제 10일 있다 열흘 지났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혹시나 뭐 별일이 없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꺾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게 꺾일 때 들어간다. 심지어 그게 많이 꺾인다면 레버리지까지 써서 들어갈 거예요. 또 있습니까? 이전 강의에서 경기 침체를 예상해서 코스닥보다 코스피 하락 압력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인플레 기업 실적 악화는 코스닥, 코스피 상관없이 영향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양쪽 다예요, 이거는. 그 이전에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때는 완전 경기 침체가 그냥 이슈였잖아요. 이제서야, 그러니까 저번 주는 완전 경기 침체가 지배하는 시장이었고 그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 10년물 너무 빠져서 어떡하냐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랬잖아요. 지금은 경기 침체가 우위에 있는 시장인데 이 6월 CPI 발표되는 그때가 오면은 이제는 인플레이션 턴이 온다. 그거까지 보고 10년물 뭐 TBT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결국에 올라오긴 올라왔죠. 지금 3% 위에서 놀고 있고. 인버스. 그럼 오늘은 요만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세요.